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일본이 결국 검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일본 기시다 정부와 집권당인 자민당은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선제 공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중장기적 외교안보 정책 기본 방침을 규정한 국가안보 전략을 새롭게 개정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변 국가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선제 공격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만들 수 있는 평화헌법 개정까지 넘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쌍놈의 시키들.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NSS를 내년 말까지 개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달 초부터 당정 차원의 논의를 시작했는데 이번 논의의 핵심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명기 여부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민당과 전통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한 열린여당, 공명당은 이달 초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13일엔 방위성이 방위력 강화 가속회의를 처음으로 열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비롯한 일본의 미사일 대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었죠. 아니 근데 일본 돌아가는 꼴 자체가 전쟁인데 뭘 또 이렇게 전쟁을 하려 해. 기시 방위상은 지난달 31일 실시된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이 대승을 거둔 직후 적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억지력 강화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은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최근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6%포인트 오른 62%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이 맞네요.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는 정보를 가진다. 적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은 이미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공격 징후가 보일 때 미사일 거점을 선제 공격해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헌법이 규정하는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거죠. 전범국이 그렇지 뭐. 일본이 하필 재수없게 바로 코옆에 위치해 우리나라에게도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도쿄의 외교 전문가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는 일본의 선제 공격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장차 실질적인 군비 증강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평화헌법 개정보다 훨씬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전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주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미국 사이에서 일본은 앞으로도 계속 방위력 증강에 힘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내놓고 있는 변명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핵선제 불사용 원칙이 새롭게 적용될 수 있다는 논지인데요.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안 쓴다는 핵선제 불사용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는 우려에 일본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그리고 한국 정부와 같은 동맹국들은 이 NPR 개정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개정이 되어 미국이 해구산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 등은 핵무장 도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에 한 군사 전문가는 아프간 철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 바이든 정부는 각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공동 안보에 대해 동맹국과 군사적 부담을 함께 지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9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우방 국가인 호주에 전례 없는 핵잠수함 건조 지원을 약속하면서 대중견제 안보동맹 오커스의 창설을 알렸습니다. 이에 호주는 핵 보유국이 아닌데도 핵무기로 전환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첫 번째 국가가 되었죠. 미국이 호주와 프랑스의 기존 계약을 파기시키면서까지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려는 의도인데요. 동맹국과 함께 대중국 포위 전략을 세우고 대만 방위 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미국 현지에서 한국이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에 맞춰 독자적 핵무장을 할 수도 있으며 미국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화제입니다. 다트머스대 국제학부의 제니퍼 린드, 데릴 프레스 두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핵무장은 합법적이고 정당화되어야 한다면서 핵무기 개발이 한국을 지금의 방식보다 더 안전하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고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힘과 영향력을 휘두르는 영내에서 어떻게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느냐는 또 다른 정치적 안보 문제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필 재수없게 바로 코옆에 위치한 중국은 2030년까지 핵무기 보유량을 4배 늘려 1000기를 넘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당군 할아버지도 이놈들이 이럴 줄 모르셨겠지. 미국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중국에 관한 군사와 안보 전개 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2027년까지 핵탄두 700기를 보유할 수 있고 2023년까지는 적어도 1000기를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는데요. 보고서는 중국이 지상과 바다, 공중에서 핵탄두 운반 플랫폼을 확대하고 이런 핵전력 확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필요한 기반 시설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하는 전략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인 한국이 국제 제재로 인해 북한처럼 국제적 고립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핵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에 데릴 프레스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불법적이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지만 한국의 핵무기 도입은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핵 확산 금지 조약 10조는 정확하게 오늘 한국이 직면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며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한국에게 분명히 이 비상사태에 해당하므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주변국의 행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이어 데릴 교수는 한국은 어쩌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한국인의 70%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한국의 새로운 잠수함이 이를 증명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도 핵무장에 대한 군사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시험에 성공하면서 미국,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 7번째로 발사 시험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SLBM을 전력화한 6개 나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영국, 프랑스 모두가 핵 보유국이라는 것인데요. 즉 SLBM을 개발하는 이유 자체가 궁극적으로 핵 탑재를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핵탄두를 장착하지 못하는 SLBM은 위력이 크게 떨어지고 지나치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에 군사 전문가들은 SLBM의 보유를 핵 개발의 첫걸음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미국과 한국이 한국형 핵무장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만 족쇄로 묶여있던 핵연료 재활용 처리 기술이 미국 원전 당국 공식 승인으로 40년 만에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핵연료 재활용 기술을 이용하면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 플루토늄이 바로 핵폭탄의 연료로 사용되는 터라 한국이 결국은 핵무장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폐연료봉은 4세대 원전 SFR의 핵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 시행한 파이로 프로세싱과 차세대 원전인 소듐 냉각 고속로 SFR의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한미 원자력 연료 주기공동연구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10년간 미국 아이다호 연구소, 아르곤 연구소, 한국 원자력 연구원 등이 연구한 파이로 프로세싱과 SFR의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토를 맡은 JFCS에 따르면 한미 연구진이 1회당 사용 후 핵연료 4에서 5kg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확보했고 위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에 들어갈 단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과 미국의 군사협정에서 얻은 결과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와 탄두 중량 제한 해제 그리고 이번 핵연료 재활용 처리 기술의 최종 목표는 한국형 핵탄두 개발에 맞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원자력 전문가인 서균열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찢어진 핵 우산 가지고는 우리를 지킬 수 없다며 미국이 운용하는 수단이 아닌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쏠 수 있는 우리 핵, 대한민국의 핵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 교수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보관되어 있는 플루토늄의 양은 핵무기 5,000개 제조가 가능한 정도로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원자력 강국이기에 마음만 먹으면 3개월 내에 바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며 특히 국방과학연구원, 삼성전자, LG화학, 한화, 포스코 등의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들을 보유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의 안보는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핵무기를 갖고 평화 유지의 목소리를 내는 것과 없는 상태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핵이 없으면 쟤 왜 나대냐? 라는 소리만 듣겠죠. 평화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로마의 장군이었던 베게티우스 레나투스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각오하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리얼리즘 너 이놈의 자식 정령 전쟁을 하고 싶은 게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너무나 간절히 핵무기 없는 세상이 오는 것을 원하고요. 원자폭탄의 핵심 원리 즉 원자 내부의 거대한 에너지를 설명 가능케 하는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도 핵무기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핵무기가 결국 인류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명언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원폭의 핵심 원리를 발견했으나 끝까지 무기화에 반대했던 아인슈타인의 간곡한 부탁. 중국엔 싸도 돼.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